네, 감사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패널 토의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사실 이러한 이제 평상시 포럼을 하다 보면 앞에 뭐 기조, 주제 발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나중에 패널 토의가 진행이 되는데 대부분 패널 토의 할 때는 막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막 항상 뭐 시간에 쫓겨가지고 원래 한 15분 하세요 부탁을 했는데 뭐 7, 8분으로 줄어드는 경우들도 있고 막 그래요. 근데 이번 시간만큼은 우리가 좀 여유 있게 좀 토론을 하는 것이 평생스 포럼에서 패널 토의는 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다면 더욱더 의미 있는 포럼 마무리가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기조 강연에 이어서 이번 패널 토의를 진행을 하게 된 신민선입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네, 오늘 주옥 같은 말씀을 전달해 주실 네 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김민재 광명시 마을자치센터 센터장님 모셨습니다. 네, 그리고 좀 이따가 하시고요. 네, 다음은 박상기 광명시 철산 4동 주민자치회 회장님 모셨습니다. 네. 세 번째 패널은요. 박경한 광명시 작은도서관 협의회 사무국장님 모셨습니다. 네, 마지막 패널은 박창우 광명시 권역별 실무위원회 예터지기 위원장님 모셨습니다. 그래서 네 분이 각 영역에서의 이야기를 전달해 주실 건데 지극히 광명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과 아주 지극히 연결된 그런 말씀을 하실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선 첫 번째 네 분의 토론을 다 듣고 또 여러분들이 지금 슬라이도에 또 질문을 올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 슬라이도에 올린 그 질문과 관련해서 같이 토론하고 그리고 또 나는 슬라이도에 너무 글씨가 작아서 뭐 올리기가 어려워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그런 분들은 그냥 마이크 잡고 또 말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우선 10분을 우리 토론자분들께 드리고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가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패널이십니다. 김민재 센터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첫 번째 그 패널 마을자치센터 센터를 맡고 있는 김민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그 마을자치센터가 2020년도 5월 달에 평생학습원에서 출발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기조 강의를 들으면서 많은 생각들이 좀 넘나들었는데요. 센터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일들, 그 다음에 마을자치센터 아니면 마을 공동체가 곧 평생학습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저는 자료를 좀 정리를 한 것 같은데요. 저희가 하고 있는 것들을 소개를 하고 그리고 지금 기조발제를 하셨던 그 교수님이나 아니면 그 토론을 통해서 나왔던 이야기들이 제가 고민했던 지점하고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표를 하겠습니다. 그 뒤에 보시는 그 화면은 동상일몽 생활사촌입니다. 여러분 동상일몽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네, 저희가 23년도 올해가 24년도죠. 23년도 겨울에 플랜카드를 걸었습니다. 플랜카드를 어떻게 걸었냐면 주민제한 공모사업, 마을공동체 주민제한 공모사업이라고 저희 그 아파트 단지마다 다 플랜카드를 걸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떻게 연락이 왔을까요? 그게 도대체 뭐냐? 주민제한 공모사업이 도대체 뭐야? 그래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하면서 시민에 대한 니즈, 시민에 대한 눈높이, 시민에 대한 요구 이런 것들을 무시한 채 그냥 우리가 쓰는 언어로 무엇인가를 하지 않았나라는 그 생각을 하게 된 게 사실 그 플랜카드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과 고민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민제한 공모사업을 다른 말로 바꿔보자. 그래서 생겨난 게 동상일몽이었습니다. 동상일몽을 설명을 제가 올 2월 달에 했는데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교육들을 하게 됩니다. 첫째 설명회가 필요하고요. 그 설명회는 일반 시민들이 다 오십니다. 관심이 있는 일반 시민들이 오셔서 저희가 그 설명회를 통해서 예비학교를 모집합니다. 그 예비학교는 이
공모사업은 대부분 기획을 해야 되지 않아요? 기획서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도대체 공동체의 방향성은 뭔지 이런 것들을 알려주거나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모르시는 거죠. 일반 시민들이. 그래서 예비학교를 접수를 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6번의 예비학교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 예비학교에 진행을 한 것은 공모사업은 어떤 형태로 방향성이 있고 마을 공동체는 어떤 것이고 개념 정리를 했었는데요. 마을 공동체 활동은 저는 관계를 맺는 것, 마을에 관심을 갖고 실천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이곳에 사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생각을 했냐면 광명은 도시가 완전히 개벽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올해 공모사업에 들어온 팀들이 총 접수를 한 팀들이 68개였어요. 68개였는데 저희가 예산이 부족해서 예산을 자르다 보니까 34개소를 저희가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 선정을 하게 되고 그 34개를 다 나눠서 예비학교를 하고 그다음에 선정을 하고 난 다음에 올해 새롭게 생긴 것들이 보탬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보탬이는 정말 공모사업에 들어온 이 팀들하고 너무나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주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전화를 해야 됐거든요. 너무나 많은 전화와 너무나 많은 전화를 받고 그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것 때문에 수시로 와야 됐고 이러면서 저희가 어떤 간담회도 굉장히 많이 진행을 했는데 저희가 그 모집된 이분들하고 가장 많이 하는 것들이 네트워크였어요. 네트워크의 이름을 바꿨죠. 네트워크 하면 너무 딱딱하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바꿨을까요? 통하는 날. 통하는 날. 네. 통하는 날로 바꾸었습니다. 이 통하는 날을 통해서 34개 팀을 34개 팀이 다 모일 수가 없어서 처음에는 쪼개서 만났어요. 쪼개서 뭐 씨앗팀, 지속성장팀, 뭐 공간조성팀 이렇게 쪼개서 만나다가 나중에 어떤 형태를 취하게 됐냐면 이분들과 이제 통하는 날을 저희가 11월 8일 날 최종적으로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요. 통하는 날, 최종적으로 마무리하는 그 통하는 날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분들이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만났을 때, 저희가 통하는 날 2차는, 어떤 걸 했냐면, 철산 상업지구에서 만나는 날을 했어요. 29개 팀이 모여서 본인들이 했던 1년여의 과정들을 그날 이제 뽐내기도 하고 사람을 만나기도 했는데 그 과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서로 대화하고 하는 것들을 이분들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가 행정에서 했던 일들은 거기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취합을 해서 지원을 한 거죠. 어떻게 해주세요 하면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해서 29개 팀이 만나서 통하는 날 2차를 9월 28일 날에 진행을 했는데 그 28일까지 오기 전에 수많은 전화와 센터를 많이 방문하고 굉장히 관계가 돈독해졌죠. 관계가 돈독해지다 보니 통하는 날 29개 팀이 참여를 했는데 29개 팀 참여를 해서 저희가 그러면 시민들이 도대체 여기 얼마나 오셨을까를 카운팅을 했습니다. 얼마나 오셨을까요? 2,500명이 오셨어요. 네. 네네. 이 상업지구에 2,500명이 와서 정말 난리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것을 정리를 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공모사업은 평생학습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공모사업 저희가 200만 원부터 1,000만 원까지 지원을 하거든요. 200만 원을 지원을 하면 제가 34개를 현장을 다 다니는데 자가증식을 합니다. 이분들이 현장에서. 어떤 자가증식을 하냐면 저희가 알려주지 않아도 사람을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고 어떤 교육을 해야 되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본인들이 그 안에서 아이디어를 내고 생각을 하고 확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0만 원짜리 사업이 어떨 때는 2,000만 원짜리 문화 공연이 됐고요. 200만 원짜리 사업이 1년의 과정에 평생 프로그램이 되는 과정들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준비를 해서 9월 28일 날 자랑질이죠, 사실.
막 시민들한테 우리 이런 거 했어, 우리 이런 거 하고 있어, 우리 이런 거 잘하고 있어 라고 자랑을 할 때 너무너무 준비를 많이 해오셔서 거기 참여하신 모든 시민들과 아이들이 굉장히 만족해 하셨는데, 그러면 그걸 저는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 평가를 해보니 씨앗을 하나 남긴 거다. 네, 평생학습이나 아니면 마을 공동체 활동에 대한 씨앗을 하나 뿌린 작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공모사업에 들어온 34개 팀이 우리 활동만 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그 광명시 마을 공동체에 관련해서 발표가 있었는데, 그 발표 자료를 준비를 하면서 생각을 해보니 평생학습 강사, 도시재생 강사, 그다음 기후이병 1.5도씨 또 활동하시는 분들, 뭐 이런 쪽으로 정원 박람회, 뭐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또 그 공모사업을 통해서 성장을 해서 여기저기에서 활동을 하시고 계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사업들이나 활동들, 그다음에 공모사업을 통해서 들어오신 이 학습자들 아니면 공동체 활동가들의 그런 능력들은 우리가 지금 공간은 없지만 그 공간에 유형의 이렇게 이런 교실 같은 공간이 아니지만 모든 공간을 총동원해서 그 안에서 활발하게 무엇인가를 하고 있는 구조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올해 제가 1년의 과정을 하면서 새롭게 본 모습이었고요. 사업이 참 비슷하다라는 생각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씨앗들은 끊임없이 어디선가 그 씨앗들이 끊임없이 퍼져야 새싹이 나고 꽃이 피고 그거에 대한 결과물이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기저에는 저는 평생학습원이 올해 24년 차가 됐잖아요. 그 24년의 평생학습의 효과, 네, 평생학습을 통해서 받은 그 교육들의 결실들이 그것들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자치대학이 2020년도에 같이 출발을 하게 됩니다. 2020년도에 같이 출발을 하게 되는데, 그때 출발을 할 때 마을공동체학과, 기후에너지학과, 뭐 사회적 경제학과, 도시재생학과, 문화과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다 똑같지 않나요? 시민들을 접점으로 하는 사업이고, 또 한마디로 얘기하면 다 평생학습이 주가 되는 사업이고, 거기에서 그 학습자들의 능력들이 아니면 역량 강화가 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과정, 이 자치대학은 사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같이 논의도 하고 이렇게 통합으로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의 사업들이 아쉬운 점은 이렇게 좀 파편화되고 있다. 굉장히 파편화되고 있으나 이것들을 좀 비슷한 사업들은 같이 뭐 통합까지는 아니지만 회의라든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서로 윈윈하는 작전을 좀 모색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왜냐하면 각자들 너무나 열심히들 하고 있고 그것들이 파편화가 이제는 하나의 조각으로 아니면 또 그룹으로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지 훨씬 더 많은 시너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는 사업들이 대부분 주민자치회에서 하는 축제나 아니면 분과원들도 공모사업에 들어오면 제가 그것들을 축제라든가 총회 때 같이 연결을 해서 하는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의 그냥 관계망을 형성하는 것, 이렇게 관계들을 많이 다양하게 만들어 놓을 때 저는 지역사회가 보다 더 안전하고 안전망이 구축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동체 활동이나 평생학습의 활동들이 결국은 관계를 만들어내는 최종적인 목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꼭 어떤 이름으로가 아니라 그 이름을 대상으로 한 관계를 만드는 것들이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네. 우리 김민재 센터장님께서 마을 공동체 그 주민 제한 공모 사업의 과정을
설명을 쫙 하셨는데 그 안에서의 평생학습이 실천적 분야에서 작동을 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말씀을 드리면서 그 통하는 날, 뭐 만나는 날 이랬는데 우리가 뭐 성과 공유회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럼 그건 자랑하는 날이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쉬운 언어로 이렇게 동상일목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런 접근 정말 필요하다. 근데 우리 김민재 센터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현장은 자가 증식한다라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기억에 남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만남을 통해서 씨앗을 남기는 건데 씨앗을 뿌리기 전에 열매를 거두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이런 부분이 피할 수 없는 어떤 행정상에서의 고충인데 이렇게 좀 파편화시키고 또 분절화되고 이제 그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이런 지역에서의 관계망, 안전망 관련한 이런 마을 공동체의 그런 중요성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주민자치의 영역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기 주민자치 회장님 모시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철산사동 주민자치회를 운영하는 박상기입니다. 오늘 기조발제해 주신 신민성 교수님이나 곽진영 전문위원, 전혜영 대표께서 제가 앞으로 할 이야기를 미리 다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이야기를 할까 지금 순간적으로 고민스러워서 광명시의 특색 있는 그런 광명시의 주민자치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여기에 대해서 광명시 평생학습원에서는 어떠한 파트너십으로 함께 할 수 있을까 이것을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저는 오늘 광명시를 이끄는 힘은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 영향력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광명시 주민자치센터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들은 주로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데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 영향력을 저는 문화예술적인 역량 강화와 건강 증진, 자기개발, 어린이 청소년의 성장, 그리고 사회적 교류, 지역사 문제 해결 등 6가지 측면에서 프로그램의 영향력을 한번 이야기를 드리고 그 다음에 파트너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적인 역량 강화입니다. 요가나 서예, 한국무용 등의 프로그램들은 주민들의 문화예술적인 역량을 강화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자신의 취미와 관심사들을 발견하고 이를 통해서 삶의 즐거움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건강 증진입니다. 헬스나 탁구, 스포츠 댄스 등의 프로그램은 주민들의 체력을 향상시키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세 번째로 자기개발입니다. 민화나 서양화, 프랑스 자수, 생활영어, 중국어 등의 프로그램은 주민들 자신의 역량을 향상시키고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이러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어린이와 청소년의 성장입니다. 어린이 미술, 놀이로 배운 수학, 어린이 과학교실, 어린이 한국사, 발레 등의 이러한 프로그램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창의력과 상상력을 키우고 올바른 가치관과 인성을 형성할 수 있는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제가 소속해 있는 철산사동 주민자치회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적인 프로그램으로 설장구와 농악, 캘리그래피 등이 있습니다. 건강증진 프로그램으로는 필라테스 요가와 라인댄스, 탁구 등이 있습니다. 주민세 마을 사업으로 힐링 음악회 그리고 스마트폰을 활용한 AI 교육과 키오스크 활용법을 교육한 다 함께 디지털 차차차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요리를 배우고 배운 재능을 통해서 요리를 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나눔 활동을 한 요리조리 냠냠 프로그램도 저희들이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탄소 중립을 위한 ESD 공모 사업으로 재활용 용기를 활용한 반려식물 꾸미기와 새싹삼 심기, 헌책을 이용한 헌책 공예 등의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운영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주민자치센터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은 주민들 간의 사회적 교류를 촉진하고 활성화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프로그램을 함께 수강을 하면서 서로 소통하고 친목을 쌓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통과 신뢰를 통해서 지역사회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나갑니다. 주민자치센터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은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함께 모여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지역사회 문제를 논의하고 토의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민들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주민자치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주민자치 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주민들의 삶에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아주 중요한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더욱 활성화하고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을 평생학습 차원에서 저는 모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에 평생교육의 전문기관인 광명시 평생학습원에게 파트너십 방안으로 다음같이 저는 감히 지원 요청을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주민자치위원 및 매니저에게 평생교육 관련된 전문적인 교육과 연수를 지원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주민자치위원 및 매니저에게 최신 트렌드에 적합한 평생교육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과 연수의 기회를 제공하고 주민자치와 함께 새로운 프로그램을 공동 개발해서 주민들의 욕구에 부합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해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평생교육 정책에 어울리는 프로그램 개발 및 거버넌스 홍보를 위해서 주민자치회에 매니저나 분과장을 실무위원, 철산직이나 예터직이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는 것입니다. 또한 중복 프로그램을 통합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십시오. 주민자치센터와 중복되는 프로그램은 주민자치회로 안내를 하고 평생학습원은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시범 운영한 후에 주민자치센터에서 그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도록 이관을 지원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해 주십시오. 주민자치 마을사업으로 진행한 디지털 차차차의 프로그램 장소로 작은 도서관과 경로당을 활용했으며 요료진이 냠냠 프로그램은 평생학습원에 있는 공유부역 활용으로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운영한 경험을 했습니다. 두 프로그램에 참여한 수강생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이 계속적인 공간 지원이 필요합니다. 또한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와 수강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자치회를 위해서 평생학습원이 보유한 홍보 채널과 마케팅 노하우를 공유하고 수강생 모집을 위한 지원을 제공해 주십시오. 이러한 평생교육원의 전문적인 지원을 통해서 주민자치의 프로그램이 더욱 발전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보면서 오늘 저의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주민자치회,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많이 폄하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그게 그거지 뭘. 주민자치센터 뭐 북치고 장구치고 뭐 노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요. 또한 이번에 그 법 바뀌면서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얘기가 나오니까
가장 먼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어떻게 좀 해야 돼. 뭐 이런 얘기 아주 쉽게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박상규 회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야, 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야말로 정말 영향력이 엄청난 건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장 주민과 가까이 있는 공간이잖아요. 가장 가까이 있는 근거리 학습 공간이 주민자치센터인데 그 주민자치센터가 무엇을 지향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지역은 바뀔 수 있다.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을 하셨어요. 교육. 관계자의 교육이 정말 평생교육 차원에서 중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정말 주민자치센터 이야기하면 그 중복 뭐 이야기하잖아요. 보통 뭐 요가 프로그램 같은 경우 뭐 한 20년 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안 나가는 분들도 막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 프로그램도 안 나가니까 또 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중복 프로그램에 대한 통합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새로운 신규 프로그램 개발이 또 필요한 거죠. 이런 부분이 또 평생학습의 역할이 아니겠느냐. 또 세 번째는 운영 지원 관련해서 평생학습과 긴밀한 관계가 있어야 된다. 공유부엌과 같은 것을 학습 공간을 같이 사용한다든가 이러므로 인해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아주 전진 기지가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런 부분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고 무엇보다도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지정과 관련해서는 선결되어야 할 과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박상규 회장님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은 이제 주민자치센터만큼 중요한 작은 도서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한 사무국장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강명시 작은도서관 협회 사무국장이자 꿈꾸리 작은도서관 관장 박경한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이제 여기에 책자에는 되게 간단하게 저희 협의회 소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쉽게 더 길게 좀 강명시 작은도서관 협의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저희 생각보다 작은도서관이 강명시에 많이 있는데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지금 마을 곳곳에는 49개의 그 작은도서관이 등록되어 있는데 사실 이제 활성화되어 운영하는 곳은 조금 그것보다는 적기는 해요. 하지만 그래도 마을 곳곳에 아파트 단지 내나 아니면 교회도 있고 그리고 또 상가 아니면 곳곳에 많이 있어요. 지역별로 그리고 권역별로도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모르셔서 또 가서 참여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번 기회에 제가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그 강명시 작은도서관에는 지금 그 독서문화보급과 마을 공동체 활성화의 가치를 두고 활동하는 작은 도서관들이 모여서 협의회를 만들었고요. 소통, 상생, 다양한 가치의 실현을 봉사, 그리고 교육, 행사 등의 폭넓은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작은 도서관에서는 작지만 굉장히 알차고 지역 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프로그램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행사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희 도서관에서는 작은 도서관들이 사실은 봉사자들로 운영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다가 저희가 운영비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공모사업, 시도 공모사업을 통해서 선정되어야지만 운영비를 마련해서 도서관을 운영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데 이제 도서관마다 운영비를 받아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건 각 작은 도서관마다 다르기는 해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공통적으로 하는 일들은 이제 주민들의 니즈를 파악을 해서 그 프로그램을 기획을 하고 그리고 각 다양한 연령대를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뭐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저게 전부는 아니에요. 사실은 저희 도서관을 좀 바탕으로 해서 적어 놓은 거지 각 도서관마다 정말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많이 다른 도서관들을 다 파악을 해서 적기는 해야 되겠지만 너무 많기에 그냥 저희 도서관 예를 들어서 적어 놓은 것이었고요. 그리고 도서관에서는 동아리 활동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각종 동아리가 있는데 이제 도서관이다 보니까 독서 동아리는 기본적으로 운영을 하는 데가 많이 있고요. 그리고 성인들의 니즈를 파악을 해서 원하시는 동아리를 좀 많이 좀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면 저희 도서관에서는 뜨개질 동아리도 하고요. 캘리 동아리도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공모 사업이나 아니면 뭐 1인 1기 사업, 강명시에서 하는 사업들을 제가 기반으로 따와서 그 사업을 바탕으로 해서 그 동아리들에게 제가 지원을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는 자력으로 그 동아리 활동을 운영할 수 있게끔 제가 기반을 다져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그 작은 도서관은 일반적으로 아파트 내나 아니면 동네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접근하기가 너무 쉬워요. 접근하기 쉽고, 어떤 이제 단지에 있으면 가까운 동에 살면 그냥 가볍게 차림으로 해서 가벼운 옷차림으로 드나들 수 있고, 그리고 원하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언제든지 신청 가능하고요. 그래서 또 그 동아리 활동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같이 모여서 얘기도 하고 프로그램도 들으면서 같이 마을 공동체 활성화도 되는데 많은 이바지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그 작은 도서관에는 운영자들이나 관장님들이 다 자원봉사자세요. 그래서 따로 뭐 무엇을 받거나 해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 도서관 같은 경우는 봉사자도 있고, 그리고 또 여기 강명시에서 제일 좋은 제도가 있는데 청년 인턴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일자리로. 그거는 좀 제가 바라는데 그건 좀 길게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5개월씩 잘라서 저희가 좀 많이 좀 필요로 하는 도서관, 작은 도서관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좀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 좋겠다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자원봉사자들이 잘 와서 도와주고 있으면 그 도서관이 잘 활성화돼서 운영이 되긴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는 도서관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것 보면 아이들의 프로그램도 있고 성인 대상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인 대상 프로그램들 같은 경우는 이 프로그램들을 함으로써 그 성인들이 와서 같이 프로그램을 듣다 보면 친해져요. 왜냐하면 저희는 일반 시립도서관처럼 조용한 게 아니라 굉장히 그 안에서 같이 쉽게 친해질 수도 있고 친목도모도 되고 서로 프로그램 하면서 사람 관계도 되고, 그러면서 이 도서관에서 봉사가자가 필요하면 살짝 이제 꼬드기는 거죠. 제가 이런 좋은 프로그램 많이 있으니까 내가 먼저 연락해 줄 테니까 와서 봉사 좀 해달라고, 그런 식으로 사람들하고 유대관계를 많이 제가 갖고 있는데, 저는 도서관이, 작은 도서관이 사실은 독서 문화 이거보다 먼저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저희 도서관에 오는 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람들하고 같이 집에서가 아니라 같이 도서관에, 작은 도서관에 나와서 도서관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나 그리고 본인이 읽고 싶은 책들을 읽으면서 행복해지고, 그리고 마을을 위해서 같이 생각하고 같이 의논하고 같이 즐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동아리든 문화 프로그램든 많이 할 수 있는 데까지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하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공모사업을 따내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선정이 돼야 그 운영비를 받고 있기 때문에 조금 제한적인 게 있어요. 돈이 부족하죠, 항상. 그래서 다른 지역 연계 활동으로 저희 도서관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뒤에도 보시겠지만 SD 마을학교 운영 같은 경우는 강명시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랑 협업을 해서 저희가 강명시 작은 도서관 협의회 관장님들이 여기 SD 마을 분과에 직접 위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기획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강명시 교육지원청이랑 회오름 배우로 공유학교 같은 경우도 저희 도서관이, 작은 도서관이 공간이 있으니까 여기 갖고
강명시에 있는 각 학교에 있는 학생들에게 이걸 가까운 작은 도서관에서 신청을 해서 프로그램을 들을 수 있도록 그런 장소 대여도 했었고요. 그리고 기회는 동아리 12개소도 우리 이제 훌륭하신 우리 강도의 회장님이 주관을 하시고 계시고, 그리고 또 지역 행사에도 많이 참여를 해요. 어린이날 행사나 강명 책축제, 평상학습 축제, 이거는 이 행사들 참여에는 매년 저희가 항상 지속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도 작은 도서관이지만 지역과의 연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도 참여를 하고, 그리고 또 참여를 함으로써 우리가 또 지역 이 기관들에게 우리가 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도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도 여러 가지 행사들에 참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역 기반 평생학습 파트너십 방안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고자 했었던 건 지금 아까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이제 지원금이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어 지원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이런 평생학습에서의 기획이나 프로그램 같은 걸 저희가 하고 그런 프로그램을 저희 작은 도서관에서 운영해 보는 건 어떨까. 왜냐하면 저희는 여기 사실은 평생학습원은 위치랑 물론 다른 사람들이 접근하기 쉽기는 하지만 지역마다 가까운 곳에 있는 분들이 바로바로 참여를 할 수 있는 게 작은 도서관이 아닐까 싶어요. 왜냐하면 저도 평생학습원을 자주 오기는 하거든요. 근데 솔직히 연령대가 다양하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저희 작은 도서관에는 연령대가 젊어요. 젊다는 건 저희 아이들이 많이 도서관을 이용도 하지만 그 아이들의 부모가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엄마들이겠죠. 아이들을 학교를 보내고 나면 그 보낸 시간 짬을 내서 저희 도서관에 와서 많은 활동들을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젊으신 분들이 많이 오는데 그분들은 시간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여기 이 평생학습원이나 다른 곳까지 갈 시간적 여유가 안 돼요. 그래서 가까운 본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있는 작은 도서관을 이용해서 본인이 원하고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그런 평생학습을 참여하고 그러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그 작은 도서관이나 물론 이거는 모든 작은 도서관의 관장님들 생각은 아니지만 저의 생각은 작은 도서관을 통해서 사람들이 배움도 중요하고 소통도 중요하고 삶의 질이 향상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외롭지 않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행복하고 나 자신이 먼저 행복해야 삶의 질도 올라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옆에 저희 같은 작은 도서관이 있으면 더 행복할 것 같고 그런 기반으로 한 프로그램들이 저희 도서관과 평생학습 기관이 같이 연계해서 그걸 개발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전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장님. 공모 사업을 따내야 운영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굉장히 정말 힘든 구조잖아요. 말씀을 들으면서 그러한 결핍이 또 성과를 내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뭐든지 이렇게 풍족하면 그것에 대한 성과를 이만큼 낼 수 있을까? 역설적으로 또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지속가능발전협의회나 교육지원청과 협업을 해나가는 그런 사례를 들으면서 여러분 혹시 슬세권이라고 들어보셨죠? 슬세권. 슬리퍼 신고 가서 공부할 수 있는 요즘은 슬세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슬세권의 대표를 주민자치센터라고 생각을 했는데 작은 도서관도 있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글쎄요, 지금 이제 도서관은
그야말로 어떤 독서 문화, 지능 우리가 그렇게 많이 알고 있지만 그거보다도 사람이고 행복이고 그 안에서의 관계성을 형성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함께 협력해 나가는 그런 기반의 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또 이 작은 도서관 활용, 이 공간을 잘 활용해서 함께 갈 수 있는 협업 기반의 사업을 지금 제시하셨습니다. 의견을.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사람은, 인간은 누구나 고독하죠. 그래서 의자 한 개는 고독을 의미한다. 그런데 우리 집에 있는 의자 두 개는 우정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의자 세 개는 사교를 위한 것이다. 라는 생각을, 그런 얘기를 제가 책에서 읽은 바가 있는데, 그래,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는다는 거, 그것은 나의 고독을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누구나 고독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고독에서 누군가를 만나서 우정을 만들어내고 그 우정을 통해서 또 다른 사회를 사교를 만들어 나가는 거, 그게 지역의 과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나오는 관계잖아요. 그러한 부분에서 작은 도서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됐습니다. 네, 국장님 감사합니다. 네, 그럼 마지막 패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우 예터지기 위원장님 모셔서 마을 배움터와 관련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권역별 실무위원회 예터지기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창우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광명시는 학습 권역이 상당히 활발하게 진행을 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평생학습원이 광명시 전체를 관할을 하고요. 또 가장 기초적인 권역에서는 금방 박상기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주민자치 권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을 아우르는, 철산동이면 철산동, 하안동이면 하안동을 아우르는 중간 학습 권역이 권역별 실무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광명에는 5개의 권역별 실무위원회가 있는데요. 광명 1동에서 잠동까지는 으뜸터, 광명 4동에서 광명 7동은 다울마을, 그리고 철산동 전체를 아우르는 철산지기, 그리고 하안동 전체를 아우르는 하안처럼, 그리고 제가 속해 있는 소하동, 일직동, 학원동을 아우르는 예터지기가 있습니다. 이 권역별 실무위원회에서 주로 하는 활동은요, 마을배움터에 관련된 학습에 관련해서 전반적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마을 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 프로세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마을 프로그램에 대해서 우리 실무위원들이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 제안을 할 때는 타이틀명, 강사님, 학습기간, 학습장소, 학습 인원까지 포함을 해서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실무위원들께서 그 제안을 바탕으로 나름 심사, 평가를 해서 그 학습 프로그램을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 선정을 했다고 다 개설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학습자를 모집을 하게 됩니다. 그 학습자 모집은 평생학습원의 시스템인 광명 EEG 시스템을 통해서 신청을 하게 되고요.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일반으로도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개설 조건이 있는데요. 그 요건은 아까 저희가 제안할 때 인원의 70%가 충족이 되어야만 개설이 가능합니다. 저희 예터지기도 하반기 프로그램에 6개 프로그램을 지원했지만 충족이 안 돼서 3개 프로그램은 폐강이 되는 아픔도 겪었습니다. 만약 이제 요건이 충족이 되어서 프로그램이 개설이 되면 강사님과 또 매니저가 계약을 해서 정식으로 그 마을 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됩니다. 강사님은 강사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강의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전념하시고, 또 강의를 또 관리하고 행정으로 지원하는 매니저님도 따로 학습원에서 계획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정에 우리가 원했던 학습 기간을 다 끝나게 되면 학습이 종료하게 되는데요. 그 종료가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학습이 제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소기의 성과를 이루었는지
교육 평가를 하게 됩니다. 설문지에 의한 평가도 있고요. 그다음에 매니저가 관리하면서 자기가 느꼈던 소감도 참고사항이 되고요. 그리고 저희 실무위원이 또 학습에 어떻게 진행이 잘 되고 있는지 모니터 요원으로도 참석을 합니다. 그분들의 의견을 모두 모아서 나름대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 평가는 다음에 개설될 저희가 주로 이제 1년에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두 번의 프로그램을 개설을 하는데요. 다음에 프로그램을 개설할 때 많은 참고 자료가 됩니다. 그리고 저희 예터지기로 말씀을 드리면 올해는 전반기에는 시낭송 그리고 켈리꽃이라는 학습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었고요. 하반기에는 북트레일러 그리고 팝송으로 배우는 영어 힐링 원예를 개설을 해서 성공적으로 학습을 수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프로그램 중에서 팝송 영어와 힐링 원예는 지난달에 있었던 평생학습 축제에서 1일 학교 프로그램으로도 상당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예터지기에 대한 그리고 권역별 학습 진행사항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는 지금 이것들은 지금 자치위에서도 말씀을 하셨고 작은 도서관에서도 말씀하셨고 해서 학습이 진행되는 프로세스는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어떻게 우리 학습이 연계될 수 있고 협력할 수 있을까라는 쪽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 평생학습원에서 스마트한 디지털 교실이라는 데 활동가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한 디지털 교실은 정보화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에게 1:1 코칭으로 정보화 교육하는 사업이 하나인데요. 13명의 활동가가 매주 월, 수, 토, 오전은 10시부터 12시, 오후는 1시부터 3시까지 학습자들이 원하는 1:1 코칭이기 때문에 원하는 학습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호응이 좋고 반응이 좋습니다. 그 실내로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핸드폰을 어르신이 처음 사서 활용을 하고 싶은데 활용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자녀한테 물어봅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3번까지는 잘 말씀해 준대요. 엄마 이런 거는 이렇게 하고요. 그럼 잘 돼요 해요. 근데 똑같은 질문 4번째 하게 되면 이 경상도분도 계신데 엄마 그거 몰라도 된다. 전혀 핸드폰 쓰는데 이상 없다. 이렇게 넘어간대요. 그래서 정말 알고 싶은데 배울 기회가 없다는 거죠. 근데 여기 와서 스마트한 교실에서 저희들한테 왜냐면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배움이 중요합니다. 100번 물어보세요. 101번 알려드릴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스마트한 교실이 정말 어르신들에게 적합한 교육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만 그랬던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작년에 광명시에서 평생학습 국제 포럼이 있었습니다. 저도 거기 참가를 했었는데요. 거기 국제 포럼에서 의제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디지털 리터러시 격차 해소였습니다. 지금 저희가 하고 있잖아요. 스마트한 교실에서. 와, 우리가 정말 대단한 일을 하고 있구나. 미션 임파시블한 걸 미션 파시블 하게 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경험을 했었고요. 근데 그것은 조금 정말 좋지만 한 가지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찾아오시는 분들에 대한 교육이었습니다. 저희가 홍보를 잘 하든 입소문을 하든 아니면 강권으로 자리에 채워서 교육을 하든 그것은 찾아오시는 분들에 대한 교육이었습니다. 마음 한켠이 아쉬웠죠. 찾아가는 교육은 할 수 없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계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학습원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 학습원에서 추천을 했습니다. 광명시에는 민관협치기구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시민참여 커뮤니티라는 기구가 있는데요. 거기에도 한 5가지 분과가 있습니다. 저는 학습원에서 추천을 받아서 그랬는지 평생학습과 시민학습자 분과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분과에서도 그 분과에 맞는 목적의 사업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스마트한 디지털 교육을 생각을 해서 제안을 했습니다. 평생학습원에서 스마트한 디지털 교실을 하고 있는데 반응이 좋다. 근데 그것은 찾아오는 분들에 대해서 교육을 한다. 우리가 찾아가는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을 해봅시다 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사업이 있었지만 다행히 제가 제안한 사업이 채택이 돼 가지고요. 지금 저희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만이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어떻게 처음엔 했겠습니까? 아무 자료도 없고 처음 하는 건데요. 근데 든든한 지원처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곳 평생학습원입니다. 그래서 그 시민 참여 커뮤니티는 자치분권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는데 제안을 했죠. 지금 평생학습원에서 스마트한 디지털 교실에서 많은 자료와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도움을 청하십시오. 그래서 평생학습 실무자인 지금은 인사이동자 바뀌었지만 정혁연 팀장님과 윤선영 주무관님이 오셔서 스마트한 디지털 교실에 대해서 참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본과 위원들께서 야 정말 좋은 사업이다. 우리 한번 해보자 라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교육에 대한 기획은 누가 하고 어떻게 공부를 하고 어떻게 하지? 그거는 우리 시민 스스로가 우리 본과원 스스로가 했습니다. 제가 제안한 원제로 인해서 학습 기획을 했었고요. 그리고 자치분권과에서 협조 공문을 띄워서 관련 기관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것을 바탕으로 우리 학습 기획안을 만들어서 쉽게 말하면 제안서를 만드는 거죠. 제안서를 만들어서 학습을 할 수 있는데 찾아가서 마케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아 노인종합복지관, 하안 노인종합복지관에 성공적으로 강의와 교육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또 자체 본과에서 회의를 하는데 그 노인종합복지관은 이미 프로그램이 개설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아쉬웠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본질을 찾아가자. 정말 소외된 계층, 어르신 혹은 장애인 혹은 시간이 없어서 못 오시는 분들을 찾아가자고 했었는데요. 다행히 지금 김민재 센터장님이 계신 마을자치센터에서 저희도 공동체로 참여하는 게 있었거든요. 우리 학습 동아리에서. 그런데 그 공동체 동상일목에 참여를 했었는데 그 동상일목에 참여한 공동체 중에 하나가 바로 밑에 있는 철산 푸르지오 하늘채 경로당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주무관님한테. 주무관님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경로당에 한번 연결하고 싶습니다. 연락처를 모르니 좀 연결해 주세요. 했는데 그 주무관님께서 연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달에 17일 날 바로 여 밑에 있는 철산 푸르지오 하늘채 경로당에서 수업을 마쳤습니다. 반응이 어땠을까요? 예. 한 분 중에 딱 한 말씀을 하셨는데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 경로당에서 교육을 마친 후에 한 말씀 하시는데요. 야, 이거 고수업보다 재밌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어르신들은 고수를 많이 치시는데 그것보다 재밌다는 것은 어르신들한테 상당히 도움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 본과에서도 스스로 업이 된 거예요. 아, 이거 정말 안 될 것 같았는데 정말 소아노인종합복지관, 하안노인종합복지관, 경로당까지 하네. 하다 보니 우리 또 위원님께서 여기 또 작은 도서관에 또 아시는 분이 계신가 봐요. 그래서 저보고 광명 6동에 작은 도서관 관장을 아니 한번 찾아가 보세요 하더라고요. 저 또 5분 대기조 아닙니까? 금방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리니 좋다고 또 승낙을 하셔가지고 또 내일 모레 목요일입니다. 내일 모레하고 다음 주 목요일 날 저희가 또 작은 도서관에 가서 교육 활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평생학습이라는 것은 상호작용을 통한 정서적 교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르신들한테 새로운 것을 말씀드리고 가르쳐 드리지만 어르신들은 우리들한테 정말 삶의 지혜를 가르쳐 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배우면서 익히고 또 익히면서 가르침이 있는 교학 상장의 기쁨을 몸소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저는
광명시였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제1호 평생학습도시의 역량, 그 뒷받침이 있기에 저희들의 활동이 가능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광명 시민이라서 좋으시겠어요? 지금 권역별 실무위원회 위원장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여러분들 권역별 실무위원회가 다른 곳도 다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거의 대부분 없어요. 다 평생교육협의회 또는 실무협의회 정도입니다. 그런데 정말 평생학습이 주민들의 삶과 밀착되기 위해서는 그 정도의 큰 급 가지고는 지역 이하하기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권역별이 필요한 거거든요. 지금 굉장히 살아있는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연계의 힘인데 그 연계가 풀뿌리 단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 얘기가 가능한 거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한 아까 그 프로그램 하나 개설하고 평가되기까지 뭐 제안하고 선정하고 모집하고 개설하고 운영하고 종료하는 거, 이게 평생학습원이 아니라 권역별 실무위원회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것이 놀랍다라는 것이죠. 그게 이제 시민의 힘이다 라는 걸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박창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평생학습은 상호작용을 통한 정서적 교감이다. 이제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가 패널들의 말씀은 다 마쳤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질의에 따른 좀 대답을 좀 하고자 하는데요. 저희가 오늘 개회사가 굉장히 좀 짧았기 때문에 좀 당겨지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보통 뭐 5시에 끝나야 되는데 막 못 끝나고 그런데 그럴 일은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같이 슬라이드에 한번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여러 지금 질문들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패널님들께서 말씀하실 때 제가 딱 나눴어요, 역할을. 질문 나온 거를 좀 줄여서 같이 말씀을 좀 하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이 올려주신 내용 관련해서 우선 주제 발표하신 우리 전하영 대표님께서는 평생학습 상담에 대한 얘기가 있고요. 이게 단순 안내냐, 그리고 구체적 파트너십의 성공 사례, 실제 운영 사례 좀 얘기해달라는 얘기와 또 관계성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이너스에서 0으로 끌어올리는 것이다 라는 말을 듣고 어디선가 들었던 네트워크에는 갈등이 없을 수 없다는 말이 떠올랐다. 그래서 좀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이 뭐냐, 이거를 우리 전하영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 곽진영 위원 바로 지목했어요. 박진영 위원님께는 어떻게 함께 갈 것인가에 대한 긴 이야기를 간단히 정리해서 얘기해달라. 그래서 경기도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연구하면서 경기도의 많은 시군 알고 있을 테니 담당자들이 고민하는 공통된 지점을 얘기해달라는 얘기가 바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민재 센터장님하고 박경환 국장님께서는요, 주민들이 제안하는 마을 공동체의 전경이라고 쓰신 질문이 있는데요.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그 모습과 형태가 무엇이냐, 이게 궁금하다라는 거와 관련해서 마을 공동체의 전경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박상기 회장님께서는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역할이나 성격이 유사할 것 같은데 광명 읍면동 센터의 정착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게 좋을지, 이것과 관련해서 주민자치센터 사업 일몰하고 읍면동 신설하는 게 좋으냐, 뭐 이제 이런 구체적인 질문인데요.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우리 박창호 예터지기 위원장님께서는요, 그 10여 년 평생학습원을 통해서 많은 교육을 받았는데 단발성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다. 기초, 심화, 취업으로 연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떤 인프라가 필요하겠는가, 우리 권역 위원장님의 입장에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외에 대한 질문들은 제가 좀 답변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선 우리 전하영 대표님께서 시작을 하실까요? 네. 그리고 우리의 토론 시간은 지금이 30분인데 45분 정도에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한테는 크게 3가지를 말씀 주셨는데요. 평생학습 상담 어디까지인가. 예, 지금 현장에서 엄청나게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특히 여기에 이제 성인 진로 개발, 역량 향상 교육까지 들어오면서 그럼 진로 상담은 또 어디까지 가야 되는가? 뭐 이런 고민들이 있는데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네트워크에서의 갈등의 문제. 예,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럼 이런 협력적 파트너십을 하기 위한 우리 이제 관계성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저희 모든 결론은 배우자입니다. 예, 배워야 되지 않을까. 일단 평상습 상담의 목표가 무엇인가. 예, 성인진로 상담의 목표가 무엇인가. 성인진로와 관련해서 최근에 논의하는 자리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요. 이게 직업진로랑 계속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평상습 취창업까지도 알선을 해야 되는 문제인가,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평상습의 상담의 1차적인 목적지는 배움에 참여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배움 이후의 실천에 대해서 고민이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이 평상습 상담을 통해서 심리 상담처럼 갈 수도 없을 것이고, 그래서 배움에 연결되도록 만드는 것은 어떤 고민들을 해줄 수 있을까. 최근에 은평구에서 이것과 관련된 진단 도구를 개발을 했거든요. 그 진단 도구의 1차적 목표치가 바로 배움입니다. 은평구 평상습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프로그램들의 그들의 학습 특성을 어떻게 분석을 해서 참여하도록 만들 것인가. 저는 1차적인 목표에 일단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갈등이 왜 생기느냐를 봤을 때 그건 개인의 욕구, 저는 욕망이라고 표현해요. 욕구보다는 훨씬 더 매력적인 표현 같아요. 개인의 욕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갈등이라고 하는 건 서로가 이 싸움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의 욕망이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이 교차 지점들이 잘 안 만나지는 부분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프로그램을 기획하시는 분들한테 늘 던지는 저의 제안이 개인의 욕망을 사회적 공공사업으로 만드시라. 예, 우리가 광명시의 모든 분들이 다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는 없어요. 그러나 같은 욕망을 가지신 분들은 최소한 30명 이상은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의 욕망을 공적 사업으로 만들게 되면 그들의 욕망이 모여서 사회공헌 사업으로 연결되지 않을까. 그래서 결국 또 배우자로 넘어갈 것 같고요. 관계성은 취향이라고 봅니다. 저는 이 네트워크에서 공적 네트워크, 사업이나 정책과 사업으로 만나는 지금 논의되고 있는 이런 공적 네트워크 말고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취향이 연결되는 네트워크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취향도 결국은 배움을 통해서 찾아가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광명시 안에서 지금 말씀 주셨던 이 평상습의 일선에서 정말 많은 프로그램들이 작동되고 있는데요. 그 많은 프로그램들 컨텐츠는 결국 개인의 삶과 연결되어 있다 하지만 조금 더 들여다보면 개인의 취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럼 취향이 비슷한 신분들이 만나서 공동체를 만드시고 그 공동체가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나중에는 광명시에 그 공동체들이 연대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면은 예, 그게 제가 생각하는 주민 주도의 평상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취향도 배움을 통해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저의 결론은 무엇이든 배움에 우선 참여해보자라고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개인의 욕망을 공공화하는 일, 그리고 개인적 취향을 배움으로 확장시켜 나가는 일, 이것과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곽진영 위원님. 네. 네, 예, 저에게 주어진 질문이 어떻게 함께 갈 것인가에 대한 긴 이야기를 간단히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저에게 주어진 원래 주제가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어떻게 함께 갈 것인가예요. 제가 이 내용을 제목을 약간 돌려서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지속가능한 마을 평생학습 생태계 라고 표현을 하고 오늘 연구 결과 토대로 광명의 과거부터 미래까지를 잠깐 같이 나누어 보았는데요. 어떻게 함께 갈 것인가 정말 어려운데 그래도 주어진 질문을 한번 곰곰이 저도 이 자료를 작성하면서 고민했던 부분은 우선 주어진 어떤 법적 체계라는 틀이 있지만 그 안에서 지역의 어떤 특화된 부분을 돌아보면서 우선 멈춰서 내가 가진 장점을 돌아보고 그리고 그 외부에 있는 유연한 어떤 시선들을 같이 고려하면서 결국 한 발씩 다 함께 같이 가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가는 게 함께 가는 게 결국 어떻게 함께 갈 것인가에 어쩌면 계속 도돌이표처럼 돌아오는 말이지만 결국은 답은 그거 같습니다. 그리고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연구하면서
정말 많은 어려움을 듣고 또 이해하고 어떻게 하면 이 고민을 함께 나눌 수 있을지 아직도 사실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고서를 마무리하는 게 어떤 답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토대로 해서 각 지역에서 또 의문점을 찾아가면서 한 걸음씩 떼실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연구의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셨던 것에 터하면 사실상 정말 현실적으로 예산 문제 제일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꼭 지속 가능하려면 분명히 재정적인 부분이 있어야 하는데 이 부분들을 또 어떻게 좀 지원해주는 부분이 있으면 좋겠다는 것. 그리고 그 지원 방안은 뭔가 사업화된 특정한 것이 아니라 각 시군의 특성을 잘 살리면서 운영할 수 있는 좀 자율화된 명목으로 예산이 확보됐으면 좋겠다는 것이 있었고요. 또 다른 부분은 인력이 부족한 부분, 그리고 좀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전문 인력을 당연히 같이 하고 싶은데 또 채용이나 여러 행정 절차에서 또 어려움들이 또 있으셨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고민하시는 주민자치센터의 어떤 공공성인 측면, 그리고 주민들이 쉽게 갈 수 있는 그런 공적인 장소이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와 함께 가고 싶어 하지만 또 여러 가지 많은 그런 마찰이 있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경우에 이제 해답은 주민자치센터를 꼭 고집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부분을 제가 교육부와 얘기하면서 물론 개인적인 그 담당 사무관님 의견이었지만 우선은 전해드릴 수 있고 일단 현장의 터에서 계속 장점을 뭘 가지고 있는지 살리면서 가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돈 문제죠. 돈 예산 문제. 그리고 또한 뭐 인력 문제죠. 전문가 배치 문제. 그래야지 프로그램의 질을 또 담보할 수 있는 거니까. 지금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지금 우왕좌왕하고 있는 현실이에요. 이제 누군가가 치고 나가겠죠. 아, 그럼 그 길로 한번 가볼까 해서 또 이제 따라가 보기도 하고, 가다 보니까 어머 이 길이 아닌가 봐. 그래서 다시 이제 돌아올 수도 있고.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주민자치센터만은 고집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부분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겠고요. 지역사회는 정말 슬세권을 대표할 수 있는 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함께 갈 수 있는 길이 되겠다라는 그런 희망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음에는 우리 김민재 센터장님 말씀하실까요? 그리고 우리 김민재 센터장님 그 마을 공동체의 전경 말씀하시면서 그 이후에 또 질문 하나가 올라왔어요. 인적자원 중심으로 학습이나 활동이 엮어져가는 형태를 더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현장에서 일을 하고 계신가, 그 부분도 같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마을 공동체 정경에 대해서 문의를 하셨는데, 제가 생각하는 마을 공동체의 정경은 따뜻함을 기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입니다. 사실 우리는 상상이 현실이 되는 걸 되게 좋아하지만 공동체 자체가 저는 따뜻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공동체를 추구하는 거는 이미 공동체 안에 따뜻함이 사라졌기 때문에 우리가 공동체를 추구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체가 이제 저희가 운영하는 뭐 5인내 아니면 10인내 그래 아니면 크게 이제 아파트 단지별로 형성되는 공동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새롭게 시작한 생활사촌이라고 하는 것은 한 단지, 완전히 뭐 아크레포이 자이하면 아크레포이 전체를 아우르는 공동체를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을 했는데, 그 사업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따뜻함은 살아있구나. 그 안에 따뜻함들이 넘쳐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 공동체를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지나간 어떤 따뜻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지만, 현실에서 그 따뜻함을 부각하기 위해서는 나만이 아니라 서로가 좀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그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5인이나 12인의 공동체가 처음에 이제 공모 사업으로 들어왔을 때는 파릇파릇한 새싹입니다. 내가 세상에 좀 관심을 갖는,
그런 상태를 저는 그 공모사업으로 들어오시는 공동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분들이 활동을 하시면서 1년차, 2년차, 3년차가 넘나들면서 욕구가 생깁니다. 나도 이 사회에서 나의 이름을 걸고 우뚝 서고 싶다라는 그런 개인의 진짜 욕구, 욕망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훨씬 더 많은 공부를 하게 되고, 그래서 그것으로 성장하는 동기가 돼서 광명에서는 그런 공동체 활동으로 사회적 기업을 한 하담이라는 그 지금 사회적 기업으로 안정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하담이 있고요. 그다음 넓은 세상 도서관도 있습니다. 넓은 세상 도서관을 중심으로 저희가 19년도에 공간 조성 사업으로 2천만 원을 지원을 했었는데, 그 공간이 리모델링 되면서 어쨌든 그 작은 도서관들이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실제로 굉장히 열악한데, 공간이 새롭게 리모델링 되면서 정말 마을에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카페처럼 이렇게 형성이 돼서 거기가 주축이 돼서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면서 그 하나의 공동체가 정말 따뜻한 공동체, 그 마을에 이 마을에 들어가면 한 80년대의 정서와 90년도의 정서와 2024년도의 정서가 동시에 있거든요. 그 마을에 들어가면. 그래서 그 마을에 들어가면 아이들도 있고 어른들도 있고 그러면서 좀 자유롭게 그런 것들을 우리가 꿈꾸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그 넓은 세상 도서관을 보면서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다문화가 있습니다. 다문화 지원으로 해서 공모 사업으로 시작을 해서 여기도 이제 공간 조성을 하면서 다문화가 우리 사회에 광명에는 한 5천 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5천 명 정도가 되는데, 그분들이 이 공간을 중심으로 해서 아이들도 성장을 시키고, 그다음에 이 한국 사회에서 자리매김하는 형태로 발전해 나가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 가장 기초 단위가 저는 마을 공동체 공모 사업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서 안정적인 나의 니즈와 그다음에 사회적인 욕구, 그다음에 활동할 수 있는 자력적인 기반을 만들어내는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협동조합으로 가는 거와 사회적 기업으로 나아가는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광명에서는. 아니면 한 축으로는 강사 학교라든가 이런 쪽에서 열심히 강의를 하는 강사 형태로 나아가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인데요. 안정적인 교육이라고 하는데, 아까 이제 우리가 너무나 완벽하면 발전이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성장을 한 가장 그 밑바닥의 배경은 가난이었대요. 이 가난 때문에 잘 살아보기 위해서 모든 국민들이 노력을 했다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 공동체에서 저희가 이제 공모 사업을 하다 보면 굉장히 많은 교육들을 하세요, 이분들이. 복지관도 빌리시고 평생학습원도 빌리시고 작은 도서관도 빌리시고, 저희가 이제 공문을 보내서 협조도 하고, 그런데 그것들을 본인들이 다 알아서 하시는 거죠. 장소가 없기 때문에 그게 더 가능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교육들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분들한테 하는 교육들은 실제적으로는 기획서 같은 거를 잘 쓰게 하는 거라든지, 왜냐하면 기획서는 기본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공모 사업이 행정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행정에서 또 요구하는 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열심히 알려드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보태미를 알려드리는 거에 정말 완전히 방점을 찍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분들이 요구를 하시는 지점들이 있어요. 어떤 교육을 어떻게 해달라고 하는 그 욕구들이 있고, 그런 것들을 반영하는 것들을 좀 전반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것들이 그분들을 성장하게 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그분들만 성장하는 게 아니라 저희도 동시에 같이 성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러면 답이 될까요? 네. 센터장님 하실 말씀 많아요. 지금 계속 듣고 싶은데 지금 시간이 또 녹록지 않네요. 우리가 조금 일찍 시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 박경한 국장님 좀 말씀해 주시고, 다음 우리 그 박성기 회장님이나 또 우리 조금
빨리 좀 진행을 해야 되겠네요.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저는 아주 짧게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민재 센터장님이 이 질문에 대해서 너무 좋은 말씀을 잘 해주셔서 저는 짧게 말씀드릴게요. 저도 얘기하지만 아까 넓은 대상 작은 도서관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작은 도서관들의 형태가 각각이긴 하지만 공동체를 중심으로 일어나는 작은 도서관들의 모습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여기서 저도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지만 이 안에서 그 마을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찾으려면 저는 이 마을 공동체의 소통과 이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같이 소통을 하면서 이해를 하고 그리고 또 성취감도 느끼면서 그 마을 공동체의 모습을 좀 찾아가지 않나 싶기도 하고 저희가 이제 이 공동체 그러니까 저희는 아파트 내에 있는 작은 도서관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실은 작은 도서관이 아파트 내에 있으면 그 아파트 주민만 이용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강명시 누구나 다 이용을 할 수 있어요. 어디에 있던 간에. 근데 그 모든 곳에 다 오픈되어 있어서 강명시의 전 지역에 있는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는 이 작은 도서관을 이용하고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그 자체가 그냥 마을 공동체의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거기서 그 소통과 배려 이런 모습들이 저는 보고 있거든요. 처음에는 사실은 갈등도 있었고 배척도 있었고 했었는데 이런 생활을 계속 가면서 사람들에게 서로 배려도 해주고 그리고 소통을 하니까 이해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같이 어우러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거든요. 이런 게 마을 공동체에 제가 바라는 점이고 이게 이런 모습이 마을 공동체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을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시민들 서로 간의 소통, 신뢰, 그리고 배려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제 현장에서 느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박상기 회장님 말씀해 주시고 이어서 우리 박창호 예터지기 위원장님은 그 사이에 또 질문 하나 올라왔잖아요. 고스톱보다 재밌는 학습이라뇨. 그 궁금하다라는 게 하나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같이 말씀해 주시는데 시간적인 여유는 없으니까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그 질문 내용을 보면은 읍면동 평생학습센터가 지금의 주민자치센터와 역할이나 성격이 유사한데 광명은 읍면동 센터의 정책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주민자치센터와 이원화 체계로 병립 할 것인지 주민자치센터를 읍면동 센터로 변경 발전할 것인지 주민자치센터의 사업을 일몰하고 읍면동 센터는 신설할 것인지 이것은 아마도 평생학습원이나 주민자치과에서 답변을 정책적인 면이니까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오늘 우리 교수님께서 저한테 답변을 하라고 하는 부분은 주민자치위원 입장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라는 뜻으로 이해를 하고 저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그 예터지기에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광명시에서는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저희들도 스마트폰을 활용한 AI 교육과 키오스크 활용법에 대한 프로그램을 운영했는데 다 함께 디지털 차차차라는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저희들이 직접 현장을 찾아갔습니다. 작은 도서관에 찾아가서 아파트 주민들을 모셨고 경로당을 찾아가서 경로당에 나오시는 주민들과 함께 했습니다. 이것은 여기에 대한 강점은 저희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은 동해 행정복지센터에 동장님께서 그분들을 일일이 먼저 찾아가시고 프로그램의 성격을 이해를 시킨 다음에 저희들이 교육에 임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저는 주민자치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장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를 읍면동의 센터로 변경해서 발전을 시키는 것이지 이것을 단절시키고 일몰시키는 것이 아니고 계승해서 발전시키는 게 맞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곽진영 전문위원께서 자료집 31페이지에서부터
동주민자치센터의 발전 방향을 이렇게 쭉 나열을 해주셨는데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겠다 싶고, 또 하나는 저희들은 요리조리 냠냠이라는 프로그램을 한번 운영을 했었습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 요리를 배우고 요리를 배운 주민들이 다시 요리를 해서 그 나온 요리를 주민들한테 나눔을 한 행사였습니다. 이와 같이 주민자치센터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은 사회적인 교류를 촉진하고 활성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소통과 신뢰를 통해서 지역사회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가면서 마을 공동체의 활성화를 기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면서 이것이 주민자치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가장 장점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일몰시키지 말고 이거를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 감히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주민자치위원회 입장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읍면동 평생학습센터가 된다고 하는 것은 주민자치센터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평생학습의 렌즈로 주민자치센터를 바라보는 것이고 그 결과 주민자치가 더욱더 활성화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박창우 예토지기 위원장님. 예, 고스보다 재미있는 학습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면 첫째 과문이 있습니다. 이 나이에 학습을 해서 뭐하리, 언제 배우리 하는데요. 즐거운 밀당입니다. 저희는 대답을 합니다. 학습하기 딱 좋은 나이라고요. 그렇게 대답을 하고요. 그 다음에 보이는 거를 제시를 해야만 그분들이 혹합니다. 아주 간단하게 휴대폰을 켜세요 해서 저희가 설정에 들어가서 메모리 확장하는 걸 보여줍니다. 대부분 1기가인데요. 메모리 확장을 하면 1.2기가로 하면 눈이 탁 돌아가요. 이거 이만큼 좋아졌네. 그것만 해도 50점 묶고 들어가고요. 그 바로 밑에 있는 저장 공간, 보통 저장 공간에 휴지통이 있는데요. 휴지통에 한 30일 정도는 보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양이 많으면 그것도 한 1기가를 차지하거든요. 그것도 눈에 보이잖아요. 이거 필요 없는 건가요? 지워도 되는 건가요? 지워드리면 하드 용량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어르신들 굉장히 좋아하세요. 왜? 직접 눈으로 보니까요. 그런 것도 약간의 전략적인 것이 필요한데요. 제가 좀 그런 건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에 있어서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저희도 분과위원회에서 처음에 이런 학습을 합시다 할 때 사실은 이빨 법칙이라고 있잖아요. 20%는 열심히 하는 반면 80%는 그 진행상을 보고 팔로 입장에 있다가 따라가고 하듯이 리더의 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리더가 일정을 가지고 으쌰으쌰하고 나름대로의 성과를 내면 가장 친해질 때가 땀 흘려 일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이면 누구라도 다 감동을 해서 같은 선한 공동력을 만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외에 또 저에게 또 질문하신 내용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 일일이 답변드리긴 어렵고 네, 총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선 그 평생학습 추진 체계 구축 관련해서 이제 시민과 함께 하기 위함인데 이렇게 판단한 이유, 그리고 또 현재 시스템이 시민의 목소리를 담고 있지 못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는 질문을 주신 분 관련해서 이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쓰신 분이 답을 쓰셨어요. 왜 답을 쓰셨냐면 평생학습 추진 체계에서 우리가 고려해야 될 점은 시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시민과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추진 체계를 마련할 때는 항상 시민을 위한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시민을 위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for의 개념인데 이 for의 개념을 with의 개념으로 바꿔 나갈 때 진정 시민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데 밥상을 차려놓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왜 밥상을 안 먹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죠. 난 아직 배가 불러서 아직 먹을 때가 아닌데 난 아직 샤워를 해야 되는데 왜 자꾸 밥을 먹으라고 하지? 이런 경우도 발생을 하죠. 그래서 조금 늦더라도 조금 늦게 가더라도 시민과 함께 앉아서 처음부터 시작하는
단계가 중요한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협의회가 있습니다만 협의회에서 이미 토의 안건 같은 거 다 정해가지고 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내가 그 협의회에 참여를 하면 정보는 빨리 얻을 수 있지만 정말 나의 의견이 거기에 들어갔나라고 질문을 해보면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민과 관의 협치적 관점에서 얼마나 수평적으로 가고 있는가에 대한 한번 점검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제가 아까 그 시스템의 오류에 관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도 제가 생각하기에 전국적인 현상으로 봤을 때 광명은 굉장히 앞서 나갑니다. 굉장히 앞서가 나간 형태고 지금 이렇게 예터지기에서 말씀 들어보세요. 이거는 보통 평생학습업 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지금 말씀하시거든요. 권역에서 지금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굉장히 그런 부분은 앞으로 광명시가 가고자 하는 목표와 사업, 그것은 시민이 가고자 하는 목표와 사업이라는 그런 말씀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패널 토의가 시간이 잘 진행된 것 같습니다. 평생학습으로 넘나드는 것, 지역 밀착형 평생학습 방향 모색을 위한 패널 토론, 그것은 시민이 있을 때 가능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했고요. 이렇게 현장에서 애써주시는 분들과 함께 또 주제 발표를 하려고 또 멀리서 오신 분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앉아 계시지도 못하고 지금 수업 통역하신다고 저렇게 애를 많이 쓰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김세라 팀장님은 여기 앉아 계시는 분이 숫자가 적으면 어떻게 막 걱정하시는데 양이 뭐가 중요합니까? 질이 중요하죠.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함께 이 시간까지 함께 하신 여러분들께 우리가 박수를 보내면서 패널 토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